자, 이란과 미국. 왜 얘들이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걸까요? 처음에 북한의 핵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부터 이란이 핵 협정을 탈퇴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어떤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핵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민감하게 전쟁의 분위기의 양상까지 끌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음모론자들은 이란이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좀 오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저 생각이긴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해야 될 명분은 있어요. 어느 정도 명분은 있지만 전쟁을 해봐야 서로 득될 게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명분을 찾자면 핵 협정 파기로 인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이란이 가지고 있다라는 명분으로도 전쟁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강제적으로 철수시킨 것, 즉 세계에 대한 어떤 안보를 위협하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이유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라고 말할게요, 좋은 말로. 자, 사업가인데, 사업가는 철저하게 이득을 따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미국의 실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껏 정치적으로 많이 발언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이란과의 갈등도 똑같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익을 봐야 될 것과 손해를 봐야 될 것, 그 다음에 이란을 그냥 전쟁하지 않고 뒤흔드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상당히 감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상당히 냉정하게 실력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상당한 그 트럼프가 이런 나라들을 뒤흔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원 국가를 뒤흔들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소재를 썼어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통해서 중국도 압박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란도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현재 트럼프가 이러한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지, 북한과 전쟁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로 이 트럼프의 관점으로 놓고 이야기하자면 남는 게 없어요. 그걸 안 김정은이는 별로 안 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쫄릴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란과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소재가 바로 북한이었다. 트럼프가 건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명분이 북한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북한을 통해서 일단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전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왜? 전쟁을 하는 거는 상당한 미국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걸 과거에 이라크 전쟁과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라크 전쟁과는 완전히 이란 전쟁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일단 이란은요,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처럼 완전히 확 트인 그런 황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북쪽 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북부 같은 경우는 해발 800m, 남부 같은 경우는 해발 500m, 최소 이 정도의 높이의 산들과 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게 길이가 1600km나 되고요, 너비가 무려 240km나 되는 거대한 산맥이 울타리처럼 이란을 에워싸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과거에 1980년부터 88년 사이에서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한번, 그러니까 두 나라의 갈등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라크가 무려 8년간 이란을 공격했는데도 저 산맥을 뚫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란은 국민성도 이라크보다 매우 뛰어납니다. 일단 다민족 국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이란에 분포하고 있는 인종이 바로 페르시아 인종인데, 이 인종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인이 약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접경 지역에 나누어서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족이 약 10% 정도, 마지막으로 서남부에 살고 있는 루르스인이 6%, 이렇게 다양한 중동 국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란이라는 거죠. 다민족 국가라는 게 뭐냐? 바로 전쟁이 이란에서 터졌다. 그러면 저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이 다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민족을 학살하는 나라를 좋게 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에 들어가서 종교적으로 들어가자면 이란 국민은 약 99%가 무슬림인입니다. 이 중에 90%가 시아파고 나머지 9%만 수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라크와 비교를 하자면 시아파 종파들로 완전 통일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라크는 이 당시에 상당히 갈등이 심했죠. 그러니까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전쟁을 했지만 이라크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종파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국민들의 결합력이 장난이 아니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무턱대고 이란과 전쟁을 해버리면 이 중동적 전체의 나라들하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섣불리 전쟁을 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란이라는 나라 주변의 인근 국가들이 미국과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적대적인 나라들로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는 후세인이 죽고 나서 정권이 물러나고 나서 시아파가 그 정권을 거머쥐었는데 자 그럼 이라크도 시아파죠. 그 다음에 이란도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성지 그러니까 이라크에는 시아파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카르발라와 나자포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라크와 이란은 거의 한 몸이에요. 그리고 인적과 경제적 교류가 거의 중심적으로 이 이라크의 유적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이란의 이웃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여기도 사실상 러시아의 영향권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허가 없이는 미군이 이라크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침공로로 이 나라를 활용하기도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터키 여기도 명분상은 나토 회원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엄청나게 서방국들이 참견을 했어요. 인권적인 문제, 어떤 국방 무기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고 사실상 싫어해요. 그리고 민감한 상태고요. 여기에 터키가 최근 러시아로부터 탄도미사일 대공무기인 S-400을 들여오기로 계약하면서부터 미국과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터키 대통령은요 시리아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라는 그런 핑계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러시아 소치에서 3자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터키도 말이 나토국이지 러시아와 이란의 더 친밀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런 이웃나라의 근황만 보더라도 일단 미국에게 섣불리 길을 내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러시아의 영향권까지 겹쳐 있어요. 이웃나라들이. 그러니까 전쟁하기 더 까다롭죠. 이라크처럼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재 이 지형이 아니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한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근데 현재 아프가니스탄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현재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거기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그 전쟁을 하기 위한 통로로 쓰기엔 매우 힘든 나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란과 중심지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술적인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만약에 전쟁을 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란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란이 신정체제라는 새로운 체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신정체제를 세웠죠. 이 신정체제가 뭐냐? 대통령 위에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국민들은 이 지도자의 말을 일단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즉 신이란 이야기죠. 신의 대변인이란 이야기죠. 이란의 신정체제의 매우 특이한 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는 바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위에 있어서 국정을 감시하고 군부와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정체제의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국정 운영은 대통령이 일단 이 운영을 하지만 만약에 나라가 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위기가 왔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보다는 신의 권력을 지닌 지도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란 국민이 무조건적으로 단결하는 그러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란의 정치적인 입지만 보더라도 지도자가 섣불리 타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도자는 신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서방국들과 타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 최고 지도부는 절대 무릎 꿇지도 않을 거고요. 머리를 숙일 일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종교적인 권위도 물론이거니와 종파 자체가 거의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 단합이 강력하고 지형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무기를 현재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을 포함해서 러시아와 그동안 서방의 종교적, 경제적 제재를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무기 확보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자, 지금은 어느 정도냐? 미사일뿐만 아니라 전투기, 잠수함, 어뢰, 전차 이런 걸 다 자체 생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 이란의 미사일 기술력은 어느 정도냐? 우주 로켓까지 쏘아 올릴 정도로 현재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의 기술력을 북한이 전수해 줬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의 기술력과 거의 흡사한 미사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북한이 이란과 상당히 공조적인 협정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죠. 그래서 북한을 건들고 그 불똥을 이란으로 튀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이란을 무턱대고 건드렸을 경우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통해서 시리아의 알사드 정권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중동의 시아파 국가, 이 모든 나라들의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게 만드는 명분을 줘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서양권에 대한 어떤 이런 적개심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 연합군인 레바논이나 가자 지구에서 바로 미국과 친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일단 이란의 공격은 되게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섣불리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고 또 이스라엘도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별로 득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독단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면 일단 의회 승인과 국제적 비난을 모면할 수 있는 명분인 유엔 결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얻는다는 건 현재 입장에서 거의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의 현재 내부 정치나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이 전쟁이라는 이 현재 타이틀을 트럼프가 카드로 쓰기에는 너무 애매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의 탄핵 문제까지 현재 엮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어떤 결단을 내릴까? 전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트럼프는 왜 이란을 그러면 쥐어 흔들려고 하는가? 쥐어 흔들면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4차 혁명으로 갑자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바로 암호화폐죠. 암호화폐가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암호화폐가 현재 석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암호화폐가 석유와 등가 교환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돈이 될 수 있다.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달러가 5일 달러라는 게 나왔듯이 5일 암호화폐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의 기반으로 일단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져야 진정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집요하게 박살내고 있는 나라 세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원유 국가입니다. 철저하게 원유 국가를 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개박살 냈죠. 그리고 이 망가져가는
이 뭐지 원유를 통해서만 거의 의존하면서 살았던 베네수엘라가 박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얘네들도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난을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왕자의 난에서 이 왕자가 빈 살라딘 왕자가 됐고, 결국 빈 살라딘 왕자는 일본 손정의 비전 펀드와 손을 잡고 암호화폐의 이 도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란은 미국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죠. 그리고 이란을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뒤흔듭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 흔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뒤흔들면 흔들수록 뭐가 올라가죠? 그렇죠. 유가, 금값,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이란이 전쟁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인 암호화폐 코인에 몰리는 겁니다. 자, 미국은 셰일가스를 만들고 분명히 오일에 엄청난 압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셰일가스와 원유가 경쟁을 하게 되고 산유국들은 힘들어졌죠. 그렇게 힘들어지게 계속 만들면 경제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죠. 특히 산유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러니까 셰일가스도 고의적으로 나온 거예요. 원유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스템을 강제적으로 쳐넣은 거라고요, 미국이. 그러면 암호화폐를 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쪽으로 분명히 이야기가 넘어가야 됩니다. 아, 맞다. 가장 핵심적인 나라를 빼먹을 뻔 했네요. 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을 빼놓고서 암호화폐를 말할 수가 없죠. 이 새끼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으니까 제가 봐도. 어쨌든 영국과 미국이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주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유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산유국들이 암호화폐에 의존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가장 유리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들, 즉 우리가 큰손과 고래로만 알고 있었던 이런 어둠의 뒤편에 숨어있는 쓰레기 새끼들이 누구였느냐를 찾아보면 예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스물스물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 뉴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빅4 실명계좌 재계약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실명계좌 이게 뭔가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실명계좌라는 건요,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가진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현재 지금 미국이 흘러가고 있는 트럼프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비핵화의 명분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베네수엘라와 그 다음에 사우디에 대한 이런 원유에 대한 것과 이것도 연관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빗썸과 코이노는 농협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내렸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6개월마다 거래은행과 연장 협상을 해야 된다. 결국 신용을 가지고 거래소를 은행이 야금야금 처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거래소가 양아치짓 할 때까지 가만두었던 이유는 바로 은행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신용을 이용해서 거래소를 자기들이 꿀꺽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양아치 짓을 하면 할수록 은행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거래소 자체, 암호화폐 자체가 신용도를 잃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더 심화되기 때문이죠. 결국 암호화폐가 가질 수 없었던 신용을 은행은 한 번에 가져옴으로 인해서 거래소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 대금을 은행이 관리해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큰손과 고래들은 과연 누구냐? 자, 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을 신용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자,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평균이 7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만 하더라도 61.8%인데 무려 12.2%나 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6대 주주 은행만 보더라도 이미 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거의 국민은행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펀드가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투자회사인 뉴블리지 캐피털에 인수가 됐다가 최근 2005년도에 영국의 스탠다드 차더스 은행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더스 은행이 제일은행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국시티은행 같은 경우는요, 2004년도부터 미국의 시티은행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설립을 했던 COIC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NK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모회사인 DGB 금융지주의 외인 지분율도 50%와 60%로 각각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의 모회사인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2013년 15%에서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18년 41.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인 지분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문하는 증거고요. 또 하나, 이 은행을 통해서 빠져나간 배당금도 해마다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돈 벌어서 은행에 돈을 갖다 바치면 그 돈이 쪼르르 외국인의 배당금으로 몽땅 빠져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국내 은행들은 더 이상 국내 은행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자본에 완전 침식당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외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 자본율이 높은 은행들이 하나둘씩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처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치외법권 안에서 열심히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BIS가 있습니다. BIS는 분명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지만 결론은 암호화폐를 말과는 반대로 행동해서 점점 먹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결론을 좀 내려봅시다. 이제 말도 많이 하니까 힘드네. 자, 대충 이 정도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감을 찾아서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도 힘들어요. 몸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트럼프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행로와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현재 금융권 애들이 암호화폐를 조금씩 침식해서 먹어가는 과정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는 행로는 절대 현재 금융권 큰손들과 고래들, 뭐 그걸 이제 한마디로 뭐 유대인들 세력이라고 할게요. 저는 편하게. 어차피 그런 애들이 거기에 다 실세 깔려있다는 거 아니까 그 세력들을 지지해서 도와주고 있는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가 상당히 많이 안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전쟁을 야기시키고 갈등시키고 핵 문제, 그러니까 뭐 비핵화 문제를 갖고 걸고 넘어지는데 그렇게 넘어지는 척하면서 산유국만 존나게 패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거기에 중국의 무역 분쟁 일으킴으로 인해서 갈등 만들고 결국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안전자산, 암호화폐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열심히 다른 나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 때 은행은 조금씩 실명제라는 신용을 이용해 갖고 거래소를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나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맨날 자극적이고 뭔가 사람들의 눈이 실끝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실끝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보내요. 그 뉴스에 대한 이런 상황이 터지는 것에 대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지금 터지는 걸 마음대로 유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력하고 자극적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제 시킬까.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자, 트럼프가 현재 박살내고 있는 나라들과 셰일가스 그리고
암호화폐. 이 세 가지의 단어만 짜집기를 해도 조각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양념을 모든 뉴스를 볼 때 반드시 잘 믹싱해서 보시면 답이 나와요. 전쟁에 대한 부분도 결론이 나오고요. 북한을 트럼프가 비핵화로 협박했던 것도 답이 나오고요. 무역 전쟁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단편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잘 믹싱해서 연관성을 잘 이렇게 엮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이야기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잘 조각을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